네. 그래서 이제 몰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이제 배우려는 거에 목적이 있는데, 그냥 당연히 접근은 가장 간단하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몰이라고 하는 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단위예요. 그냥 이제 우리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은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세는 대신에 그냥 1몰, 2몰, 3몰, 4몰 이렇게 몰이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세주겠다가 목적이 됩니다. 그냥 진짜 단순하게 거기서 출발할 거거든. 그리고 그러려고 만든 게 그렇게 화학물질 세려고 만든 단위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몰이라고 하는 건 되게 별건 아니야, 그 자체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게, 그럼 이런 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가 이제 몰을 이렇게 적는 게 좀 더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한글로 적으면 몰 이렇게 적히긴 하겠지만 원래 이제 한국 사람이 만든 단위가 아니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한글로 센티미터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센티미터를 이렇게 적는 거니까. 그래서 저렇게 적는 게 기본이긴 한데, 단위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는 필요하니까 만들어졌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몰이란 단위가 왜 필요했느냐에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보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방 안에 산소가 얼마나 있을까? 이 방 안에 산소가 지금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그래도 화학이니까 화학적으로 O2라고 하는 기체가 될 거고요. 이 O2 기체가 될 거고. 그럼 이 O2라고 하는 입자는 이 방 안에 뭐 어림잡아도 진짜 엄청 많지 않을까? 그냥 대충 얘기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되게 많을 텐데, 우리가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먼저 쓰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부피로 표현하면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산소 기체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제일 편할 겁니다. 왜냐면 부피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서 어쩌고 이건데, 결국 우리가 보는 크기라고 하는 게 부피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내가 이 O2 기체가 얼만큼 있냐라는 걸 볼 때 그냥 이 방의 크기를, 이 방의 부피를 생각하면 그냥 그게 O2 기체의 부피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아니면 질량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방에 있는 O2 기체의 질량을 생각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가 될 거냐면,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공기의 질량을 다 재. 그 다음에 우리 공기 중에서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알지 않아, 대충? 그치? 20% 부근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뭐 20% 내지는 21% 이렇게 많이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공기의 질량 다 잰 다음에 그 중에 20%가 O2일 테니까 어떻게 질량 잘 계산해서 몇 그램 있겠구나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긴 있을 거고. 그래서 질량 그램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부피, 그러니까 밀리리터 내지는 리터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부피는 이렇게 말고도 뭐 세제곱 센티미터, 뭐 이렇게도 세제곱 미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화학에서는 사실 이런 쪽의 부피는 잘 안 씁니다. 부피의 단위하면 밀리리터, 리터 이쪽을 주로 쓰고. 그래서 이렇게 부피 질량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얘를 지금 이 안에 O2 입자가 몇 개라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답이 없어요. 그냥 몇 개냐? 어떻게 써? 그냥 간단하게 존나 많아요, 진짜. 그냥 우리가 대충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O2 입자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입자가 들어있는 거를 매번 뭐 대충 이 안에 한 수십억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 안에는 뭐 87억 3,262만 개의 산소 입자가 들어있어요 라고 설명하기엔 너무 짜치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번 어떤 되게 큰 숫자의 단위를 계속 말하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편하게 얘기하려고 단위라는 걸 만드는 거란 말이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
1000m만 돼도 우리는 숫자 이 공색에 붙여주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1km로 바꿔서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숫자가 커지게 되면 그 커진 숫자에 맞춰서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몰이라는 단위를 만들게 됐다. 그리고 이제 그럼 몰은 몇 개를 묶어서 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쵸.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이걸 우리 이제 1몰로 묶어서 부를 거란 말이야. 자, 요렇게 적어 놓은 거 보고 그대로 아, 얘 되게 숫자가 크구나 라는 게 체감이 뭐 오긴 오겠지만, 그래도 한번 얘가 실제로 어떤 숫자인지 한번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혹시 어떻게 있는지 아는 사람? 이거 여기가 천일 거고, 그러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 조겠죠? 그 다음에 조, 10조, 100조, 1000조. 조 다음 뭐냐? 경이냐? 그러면 어디까지 셌냐? 아, 끊으면서 올 걸 그랬다, 야. 아무튼 이거 엄청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숫자를 매번 적기는 당연히 힘들어서, 그래도 그나마 편하게 적겠다라고 했던 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인데, 근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도 지금 내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을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보이지 않아? 저 더럽게 힘들다고. 그래서 우린 이제 이걸 1몰로 묶어서 부를 거야.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럼 이 숫자는 어디서 튀어나오는 걸까? 그쵸? 일단 우리는 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는 숫자 자체를 NA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요거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건데, 근데 왜 우리는 이걸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로 묶을 필요가 있었느냐? 왜 하필이면 저딴 숫자가 나왔느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이제 양적 관계가 궁금한 거고, 이 화학원 1단원의 이 새로운 몰이라고 하는 단위의 목적은 실제 여러분들이 화학적인 실험을 할 때 내가 실험하고자 하는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단위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아까도 얼추 얘기해 봤지만 어떤 물질의 양을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로 쓰게 되는 건 뭡니까? 만약에 연필 이런 거면 몇 개 이렇게 셀 수 있겠지만, 지금 화학물질이 얼만큼 있어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측정을 해보라고 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그쵸?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피를 이용해서 측정하거나, 아니면 또 뭐? 질량. 저울 갖다 놓고 저울에 올려보겠지.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이용할 건데, 이 부피랑 질량 중에서 사실 이 부피는 화학에서 기체일 때 말고는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피가 크면 그 물체의 양이 많다라는 얘기가 기체일 때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액체나 고체는 부피가 크다고 무조건 그 물질의 양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부피는 기체일 때만 쓰는 거니까 그렇다 치면, 이제 질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저기 다 쓸 수는 있단 말이지. 얘는 기체가 됐든 액체가 됐든 고체가 됐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물질의 상이라고 하잖아요. 물질의 상 내지는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데, 상태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게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질량은 우리가 가장 쉽게 편하게 잴 수 있는 값이다 보니까 이 화학 실험 측정을 할 때 질량을 이용해 주고 싶으니까, 그럼 질량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봤어. 여러분들 화학 개념 중에서 질량이랑 관련된 거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원자량. 그쵸? 원자량, 질량수라고 하는 게 있지. 질량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자, 수소의 질량수가 몇입니까? 1이요. 1이요. 헬륨의 질량수는 몇이에요? 4요.
4요. 왜? 그치. 우리는 이 질량수라는 개념은 양성자랑 중성자 수를 더해서 표현하는 거고요. 근데 원래 이 원자를 이루는 입자는 양성자랑 중성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 누구도 있어? 전자도 있어. 근데 전자는 왜 빠졌어? 네, 가벼워서. 전자가 가볍다는 증거 뭐야?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 네, 전자는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자는 운동성을 얘기를 해. 전자는 자유롭게 운동을 하니까. 그리고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도 그냥 되게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원자핵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우리가 고체 상태의 물질의 원자핵 그 운동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고체 물질의 원자핵은 운동을 하는데 어떤 운동만 한다? 그치, 제자리 진동만 한다. 그런 적 있지 않아? 그치? 뭐 그것 때문에 열팽창 얘기를 하기도 했고 물질의 온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원자핵은 진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가해줘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제자리 운동밖에 없어. 왜 그러겠어? 무거우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전자 같은 경우는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이유도 가벼우니까 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전자는 워낙에 가벼우니까 빼주고 우리가 양성자랑 중성자만 가지고 질량수라는 걸 만들었어.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필이면 마침 양성자랑 중성자도 질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즘도 쿼크 배우나? 네.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잖아. 양성자든 중성자든 쿼크 몇 개의 구성입니까? 3개의 구성이니까. 해상 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질량이 거의 비슷한 건 당연한 이야기.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린 이걸 합쳐서 질량수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수소 1, 헬륨 4, 뭐 리튬 6 이렇게 정해진 이 질량수들을 이제 진짜 질량이랑 연결을 하려면 그러니까 수소가 우리가 질량수를 1이라고 정해놓긴 했는데 그냥 수소 질량수 1인 게 당장 우리 화학실험을 하는데 도움이 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움을 되게 만들려고 수소를 1g 될 때까지 개수를 세본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수소가 우리가 질량수를 1이라고 정해봤는데 수소가 1g이 되려면 얼마나 필요한가? 헬륨이 질량수를 4라고 정해놨는데 그럼 헬륨 4g이 되려면 얼마나 필요한가? 리튬이 질량수 6인데 이게 6g이 되려면 얼만큼 필요한가를 계산해 봤는데 저 3개의 계산 결과는 다 똑같겠죠. 그리고 그 계산 결과가 여기 적혀있는 아보가드로 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1몰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되게 할 얘기가 많지만 다 필요 없고 그냥 원자가 질량수만큼의 질량 g을 갖는데 필요한 양 이게 되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저런 용도로 저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 말고는 뭐를 사용하는 게 딱히 없어. 다른 거랑 연결하면 몰라도 기본적으로 우린 몰은 딱 저렇게 사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제일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되게 단순한 얘기가 되지. 그렇게 되면. 그냥 리튬이 6g이면 얼만큼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1몰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헬륨이 몇으로 할까요? 12g이면 네, 뭐 3몰에 있다고 되는 거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그렇죠? 뭐 그래도 좀 나눠서 보면 당연히 여러분 이 정도 계산은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한 번만 좀 나눠서 표현을 해보면 헬륨의 질량수가 4고 그러면 이 뜻 자체가 1몰이 4g이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 12g이 되는 데는 3몰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이걸 개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쓰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몰이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진짜 그냥 사람 편하자고 만든 거야.
근데 사람 편하자고 만드는데 이들은 이 뭘 때문에 불에 지는 거지.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국 이 이후로 그 대학교를 가시고 또 대학교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화학과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된다던가 그리고 대학교에 또 화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된다던가 했을 때 이제 모든 화학의 기초가 될 단위가 되는 겁니다. 몰은. 그러니까 화원 1단원에서 이 내용을 굳이 꼭 먼저 다루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어. 이걸 배운 시점 이후로 우리는 화학의 모든 단위를 몰에 초점을 맞춰줄 거란 얘기지.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원자량 얘기 또 잠깐 해보면 사실 원자량은 그냥 질량수랑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질량수 그러니까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를 우리가 적어 놓는 게 질량수라고 하면 그냥 이 둘은 같다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순도 한 90%짜리 거짓말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사기에 가까운 구라긴 한데요. 근데 그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왜 실제로는 이 둘이 같지가 않은지도 잠깐 언급을 해보면 얘기를 해보면 질량수는 우리가 저기다 적어놓은 대로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더해서 표현한 거고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더해서 질량수를 표현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분명히 괜찮았는데 그 질량수랑 이 몰을 연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질량수가 12라고 알고 있을 거고 그쵸? 탄소가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그럼 6번이면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12의 질량수를 갖고 있을 텐데 탄소는 실제로 12g이 되는데 딱 1몰이면 됩니다. 근데 질량수 6인 리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는 질량수가 6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6g이 되는데 필요한 몰수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개수를 계산을 해보면 1몰이 안 돼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보다 더 적은 숫자, 적은 개수로 6g을 맞추게 됩니다. 아, 더 많은 개수가 맞겠구나. 네, 더 많은 개수로 6g을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흔히 얘기하는 오차가 굉장히 심하게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원래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이 오차를 무시하겠다. 그래서 이 오차를 무시하고 우리가 흔히 이런 조금의 오차를 무시하는 걸 근사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근사값 형태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원자량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원래 원자량 정의를 찾아보잖아. 원자량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하고 나머지 다른 원자들의 1몰 질량을 얘랑 비교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숫자로 표현한 게 원자량이다. 이게 원래 이제 정의입니다. 이유는 탄소는 이 질량수와 원자량, 이 1몰의 질량이 가장 오차가 적기 때문에 탄소를 기준으로 잡아준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오차가 조금씩 생기니까 질량수 쪽을 그냥 좀 무시하고 그냥 탄소 12 기준으로 좀 다들 편하게 어떤 특정 숫자를 우리가 아예 잡아버린 거. 그냥 이런 게 원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몰의 질량의 어떤 그냥 특정 숫자를 우리가 편하게 잡은 거. 이런 얘기가 돼. 뭐 대표적으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23입니다. 나트륨의 원자량은 23이야. 원래 나트륨 몇 번이에요? 11번이지. 그러면 양성자 11개, 중성자 11개여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나트륨 1몰의 질량은 22g이 아니라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파고 들어가면 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만한 이유 뭐가 있어? 나트륨이 왜 23이겠어? 그치? 나트륨은 11번이니까 양성자 수는 11개여야 되거든? 근데 23이 되려면 중성자 수가 몇 개인 거야? 11개가 아니라 12개인 거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중성자 수가 더 많거나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숫자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모든 나트륨이 또 다 그런 것도 아니야. 어떤 나트륨은 중성자를 11개 갖고 있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12개 갖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걸 동위원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성자 수가 서로 조금씩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 1몰, 그러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아까 적어봤듯이 그렇게 많은 개수를 갖다 놓고 한 번에 질량을 재다 보면 이런 나트륨, 저런 나트륨, 이런 사정을 가진 나트륨, 저런 나트륨 다 섞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놓고 질량을 재면 당연히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매번 잴 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오차를 무시하고 하자 하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원자량이라는 개념이기 돼. 자, 일단 근본적으로는 이렇다란 말이고.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린 어차피 오차 무시하자고 만든 거니까 같은 용어로 써도 당장 문제가 생길 일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할 때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쓰자. 요거는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양적 계산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개념 중에 분자가 뭡니까? 라는 얘기도 좀 해봅시다. 여러분 분자가 뭐게요? 이거보다 좀 더 쉬운 얘기, 원자나 원소가 뭐게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쉬운 얘기가 되니까. 너네 원자나 원소는 뭡니까? 안 쉬운 얘기인가 봐. 원자가 뭐야? 뭐 결국은 이제 생명과학을 하든 화학을 하든 비슷하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화학적인 어떤 얘기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원자지. 뭐 여기 생명을 선택하신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럼 생명 얘기도 좀 해보면 만약에 생명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뭐가 되겠고 세포겠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뭐 흔히 우리가 이제 기본 단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기본 단위란 표현을 많이 쓰지. 기본 단위가 되는 입자를 정해둔단 말이지. 그랬을 때 그냥 화학에서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입자가 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가끔씩 이 원자를 더 파고들어서 원자를 더 쪼개서 이야기할 일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화학은 대부분 이 원자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가 되는 거고 뭐 사실 그래서 원자의 정의하면 뭐가 나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쪼갰을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지. 더 쪼개서 들어가는 것까지는 신경 끄고 그냥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 막 정의를 적고 이런 걸 하는 건 아니니까 어렴풋이 개념을 알고만 있으면 돼. 당연히 이제 원자에 대한 개념은 어렴풋이는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소는 이제 그 원자의 종류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지 주로.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건 그냥 기본이 되는 입자인데 입자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은 수소라고 부르고 어떤 애들은 리튬이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따로 갖게 되잖아. 종류가 서로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원소의 개념이 되는 거면 이쪽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데 분자가 뭘까요? 목이 마른데 커피를 계속 마시니까 목이 더 마른 것 같아. 아무튼 분자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인가? 그치? 다루긴 다뤘어. 근데 우리가 분자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하기가 힘들어. 근데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엔 대충 분자하면 뭔 느낌인지는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자 뭐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그쵸? H2. 우리가 이런 걸 분자라고 불러. 네. 그리고 또 H2O 말고 또 뭐 어떤 게 있어요? 네, O2도 분자라고 부릅니다. O2 분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뭐 CO2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할 거고요.
그래서 분자라고 하는 거는 일단 원자랑의 차이가 있다면은 분자는 기본적으로 원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 결합. 그쵸? 어떤 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라는 거 하는 걸 분자라고 부를 건데, 근데 원래 일단 분자의 정의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분자의 정의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단위 내지는 가장 작은 입자 라고 부르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분자의 정의는 보통 어떤 얘기를 하려고 만들어진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성질은 물을 이 딱 H2O까지만 입자를 나타냈을 때 물의 성질이 유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더 쪼개서 원자까지 내려가면 얘는 무슨 원자와 무슨 원자가 들어있는 거고,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들어있는 거고, 수소 원자, 산소 원자는 이미 물이랑 성질이 어때요? 달라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 물이라고 하는 성질이 유지될 때까지만 딱 제일 작게 내려가 보면 그게 H2O다. 원래 분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게 정의는 맞는데, 사실 저는 분자의 저 정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걸 왜 저 정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쓸 데가 없어. 저거 알아서 뭐 할 건데.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래서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뭐고 분자라고 부를 수 없는 건 뭐냐, 이 얘기가 이제 주로 해야 되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다 적어놓은 것처럼 H2O 분자 맞고요, O2 분자 맞아요, CO2 분자거든. 근데 여러분 혹시 황산구리 아십니까?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CuSO4. 자, 이런 황산구리란 물질이 있어요. 자, 얘는 분자일까 분자가 아닐까? 지금 얘네들이랑 생긴 것만 비교해보면 쟤는 뭘로 보여? 분자로 보여. 그렇지 않아? 근데 분자가 아니거든? 뭐 아니면 이거 뭐임? 소금. 그쵸? NaCl. 정확하게 원래 명칭은 염화나트륨. 자, 염화나트륨 분자계 아니게? 분자 아니에요. 왜? 얘네는 분자가 아니고 얘네는 왜 분자입니까? 그치.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걸로 딱 따져봤을 때 보이는 특징이 뭐가 있을 거냐면, 지금 분자가 아니라고 분류된 얘네들은 이온 결합을 하고 있고요. 분자라고 분류된 얘네들은 뭘 하고 있어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분자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핵심이 되는 건, 공유결합을 했느냐로 사용하면 그게 제일 편해요. 우리가 공유결합을 한 입자를 분자라고 하고, 공유결합과 상관없이 주로 이제 이온결합 같은 걸 한 게 분자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조금 더 부가적으로 얘기해야 될 게 있지만 힘들어. 좀 쉬자. 이제 더럽게 힘듭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아이고, 하자. 뭐 하던 분자 얘기를 좀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좀 여기 아까 공유결합하면 분자고 이온결합했으면 분자가 아닌 것까지는 봤는데, 왜 그런지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 여러분들 원래 이제 분자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면 좋을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요, 원래 분자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입자를 우리 힘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혹은 구분할 수 없느냐로 분자냐 아니냐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분자라는 개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입자를 구분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실제로 우리 이제 H2O를 보통 그 분자의 구조를 그리라고 하면, 아유 정신없어. 네,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가장 또 흔하게 그리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약간 이렇게 그리는 거지. 산소, 수소. 이렇게. 우리가 H2O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는데, 이렇게 생겨 먹었고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가 물은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 H2O는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를 이제 고체 상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그 H2O 고체 상태면 뭐라고 불러요? 얼음, 그쵸? 그러면 얼음은 이 입자의 배열이나 입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면요. 일단은 여기 짝대기로 표현된 거, 아니면 요 그림에서는 요 사이가 아까 언급한 공유결합이라는 걸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근데 얘는 공유결합인데 요 옆에 다른 H2O 입자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요 사이 이것도 당연히 그냥 공유결합이야. 근데 요 H2O와 이 H2O 사이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그걸 고체라고 부를 겁니다. 원래 고체라고 하는 건 입자들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 있으려면 뭔가 그 입자와 입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 H2O 분자랑 H2O 분자를 연결해주는 힘이 공유결합은 아니지. 혹시 너네 이거 물 분자 사이의 힘 뭔지 아시는 분? 아마 들어는 그쵸? 인력이긴 인력일 거예요. 맞아요. 완전히 맞는 말이긴 한데, 뭐라고 부르게? 뭐라고 부르게? 그쵸? 수소결합이라고 불러요. 근데 수소결합은 이름이 굉장히 큰 함정을 가지고 있는데, 결합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결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결합이라고 부르면 공유결합, 이온결합처럼 화학결합을 결합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쓰는데, 수소결합은 결합이란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이건 화학결합이 아니거든. 우리가 이 수소결합을 포함한 이런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분자 사이의 힘 그냥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는 건 나중에 될 텐데, 이 분자 사이의 힘은 반데르발스의 힘이라고 하는 거랑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화학적인,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름이 결합이라고 붙어 있지만 화학적인 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자 사이의 힘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딱 그거, 인력입니다. 그냥 분자랑 분자를 연결해 놓는, 붙여 놓는 그냥 인력이야. 그냥 그게 전부거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이 화학결합, 공유결합, 이온결합 같은 화학결합과는 다르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런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라고 부르는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분자 안에서 이 원자들끼리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공유결합이 되어 있는 분자라고 부르는 입자와 다른 분자라고 부르는 입자 사이에는 화학결합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딱 따로 떼서 하나의 H2O, 여기에 H2O 두 개 이렇게 나눠서 셀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O3 분자가 아니에요? O3도 분자예요. 그래요? O3 공유결합이 O3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렇게 생겨 먹었지. 그래서 이게 O3 분자 하나입니다. 우리 오존 분자라고 부를 수 있지. 불안전하다고 했었는데. 네, 굉장히 불안정한 건 맞는데 그래.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이온결합은 분자라고 부를 수 없는지를 보면요. NaCl을 한번 보면요. 우리 그 NaCl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금이라고 하는 소금 덩어리를 보면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일단 이온결합이니까 Na 플러스 양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음이온 사이의 결합일 겁니다. 그쵸? 원래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만들어질 거고 이 사이의 결합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 고체 상태의 NaCl은 제가 이렇게 편의상 적긴 하는데 이게 이제 Na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Cl 마이너스 음이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 덩어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면 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사이의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면요. 지금 제가 표시한 요 빨간색 체크 표시란 얘가 Na 플러스일 텐데요. 이 Na 플러스가 이온 결합하고 있는 음이온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누굴까요? 누굴까? 네, 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NaCl이면 Na 플러스 양이온 하나와 Cl 마이너스 음이온 하나가 딱 1대1로 이온 결합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겨 먹었는데요. 실제 고체 상태 이온 결합 물질을 보면 입자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하고 안에 들어있는 음이온들이 서로 전부 다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고체 NaCl 덩어리를 보면 하나의 Na 플러스가 6개의 Cl-와 이온 결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NaCl6 이렇게 적진 않지. 그러면 NaCl6라고 부르면 안 되니까 NaCl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 NaCl 입자를 여기서 구분해서 끊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입자가 서로 다 화학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쟨 달라. 쟨 왜? 어떻게 달랐어? H2O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입자 안에선 공유결합이었는데 이 H2O하고 이 H2O가 공유결합, 그러니까 화학결합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지.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그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온들끼리 서로 다 이온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화학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야 하나의 NaCl로 끊을 수 있는가가 판단이 불가능한 거고, 그러면 분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분자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이렇게 입자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이게 화학결합으로 되어 있느냐 화학결합이 아닌 다른 힘으로 되어 있느냐를 구분 기준으로 잡는데요. 근데 디테일한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딱 하나, 결국 가져가야 될 건 공유결합했으면 분자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수적인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왜 공유결합을 하면 분자냐라는 걸 그냥 한번 이해시켜 보려고 설명을 해드린 거에 가깝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핵심만 딱 집어보면 그냥 공유결합했으면 분자,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걸 가지고 그냥 빠르게 원자량, 분자량, 그냥 이 얘기를 마무리 지어보려고 해요. 원자량, 뭐게? 이미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질량수랑 같은 거긴 한데 탄소를 중심으로 했어.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원자량을 가장 편하게 표현하는 방식은 딱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원자 1몰의 질량, 이게 원자량입니다. 이게 제일 편하게 표시하는 거 맞지? 왜냐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1몰 자체가 원자가 질량수만큼의 질량을 갖는데 필요한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고 그걸 1몰로 묶은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 뒤집어서 결국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그냥 원자 1몰의 질량이다. 그럼 분자량은 뭐겠어? 네, 분자 1몰의 질량. 그게 다야. 다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될 거냐면, 이것도 뭐 굳이 얘기하자면 당연한 얘기에 가깝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자, H2O 분자에는 수소 원자, 산소 원자가 몇 개씩 들어있는 겁니까? 그치? 우리는 이 H2O라는 뜻 자체가 수소 원자 2개가 산소 원자 1개와
결합하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H2O를 2몰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는 몇 몰입니까? 4몰이 되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는 몇 몰입니까? 2몰이 되는 거겠지. 그치? 이것도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H2O 자체가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씩 결합한 거.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게 만들어진 묶음인 거고. 그러면 이 H2O 분자가 2몰이 있으면 수소 원자 4몰, 산소 원자 2몰이 있는 거고. 그러면 수소 원자 4몰이면 질량이 어떻게 돼요? 네, 4g이 됩니다. 왜? 수소는 양성자 몇 개? 1개, 중성자 0개로 질량수가 원래 몇이니까? 1이니까. 그러면 1몰당 1g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럼 4몰이면 4g. 간단한 얘기지? 그리고 산소는 원자량 몇이에요? 16이니까 1몰당 16g. 그래서 2몰이면 32g. 그럼 결국 이 H2O 2몰은 이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36g. 그럼 H2O는 1몰당 18g. 근데 H2O 1몰당 18g은 사실 그냥 어떻게 구하면 됨? 얘가 수소가 지금 원자량이 몇이에요? 1. 산소 원자량이 16. 근데 수소가 2개 들어있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18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분자가 되어 있으면, 분자가 나와 있으면 그 분자의 구성 원자들의 원자량을 더하면 분자량이 나올 거고, 최종적으로 근데 그 원자량이랑 분자량이라는 거는 그냥 원자 1몰의 질량, 분자 1몰의 질량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되죠? 그 다음에 원자량, 분자량 말고 한 가지 더 써야 될 표현이 뭐가 있냐면 얘네들입니다. CuSO4 1몰의 질량은 원자량이라는 표현도 못 써. 왜? 원자가 아니잖아. 근데 얘는 분자도 아니거든. 그래서 분자량이라는 표현 못 써. 뭐라고 부를까? 그렇지. 화학식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간단해.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화학식 그대로 1몰이 있을 때의 질량.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CuSO4의 화학식량이라고 하면 그냥 CuSO4라고 하는 이 덩어리가 1몰 있을 때, 만약에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구리 1몰, 황 1몰, 산소 4몰 이 결합되어 있을 때, 그때, 그래서 얘는 주어진 그 화학식 그대로 1몰의 질량, 이게 화학식량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고, 그러니까 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런 식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걸 연결해주면 되는 느낌인데, 자,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몰수라고 하는 방식을 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겠다? 만약에 내가 원자의 몰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뭐 간단하게 다시 그러면 리튬이 있어요. 근데 리튬의 몰수가 구하고 싶어. 근데 리튬이 12g이래. 몇 몰이에요? 2몰이요. 리튬 12g이 왜 2몰이에요? 리튬의 뭐가? 왜? 질량수 원자량이 6이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구한 거야? 원자량분의 질량. 그렇죠? 만약에 원자가 아니라 분자일 때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고? 분자량분의 네, 질량. 원자 분자 다 아니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고? 화학식량분의 화학식 기준으로 했으면 그냥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사실 원자량 자체가 1몰 질량, 원자 1몰 질량이고, 그러면 질량을 1몰 질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는 거? 당연한 얘기. 맞지? 이것도 질량을 분자 1몰의 질량으로 하면 분자 몰수가 나오는 거고, 이 화학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질량을 화학식 1몰 질량으로 나누니까 화학식의 몰수가 나오는 거고, 이런 흐름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몰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은 이렇게 된다. 인데,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x2y가 6g 있대. 자, 여기서 얘기하는 x2y는 뭐냐면 우리가 뭔지 모르는 애입니다. 그러면 이 x2y 6g을 몇 몰인지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x2y의 그치? 분자량 내지는 화학식량 분의 뭐 하면 돼? 6. 그쵸? 근데 x2y의 화학식량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있긴 이렇게 적고 있기에는 좀 짜치니까 대신에 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화원에서 가장 습관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뭔지 모르겠는 애가 x라는 원자로 주어지잖아? 그럼 얘 원자량을 그냥 그대로 x라고 두는 겁니다. y도 뭔지 모르잖아? 그러면 원자량을 그냥 y로 잡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분자량이 몇이 되는 거예요? 분자량의 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치, 2x 더하기 y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표현하게 되겠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가 이 몰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하려는 거입니다. 가장 많이 하고 있게 될 것인 거지. 뭐 앞에 얘가 뭔지 주어져 있으면 그 뭔지 알고 있는 분자량 혹은 화학식량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고, 안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미지수로 표현하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몰롱도랑 화학식량의 양적 관계,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는 오늘 말고 좀 다음 주에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서 파생된 것들을 잠깐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 여러분들 이게 뭐게요? 자, 우린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해요.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봅시다. 여러분도 원래 밀도 식이 뭐예요? 네.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한마디로 단위 부피당 질량, 이 무슨 뜻이란 소리야?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 단위 부피당 질량은 어떻게도 많이 표현하냐면 1리터당 질량, 아니면 뭐 1ml당 질량, 이렇게도 많이 표현할 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린 밀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렇게 1리터당 질량, 1ml당 질량, 즉 단위 부피당 혹은 어떤 부피당 질량, 이런 식의 표현을 썼을 때 우리가 그걸 그대로 부피분의 질량, 즉 요 당이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거를 분모에 갖다 놓고 뒤에 있는 걸 분자에 갖다 놓게 될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게 될 건데, 뭐 만약에 그러면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 그쵸? 그러면 얘는 식으로 표현하면 질량분의 몰수, 이런 느낌으로 가겠지.
자, 근데 얘는 식을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한 번 더 진행해보자. 얘를 더 해석하려고 하면 질량이랑 몰수 중에서 우리가 좀 더 뜯기 편한 쪽이 어느 쪽입니까? 질량이 뜯기 편해요? 그럼 질량을 어떻게 뜯어볼까? 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질량이랑 부피는 우리가 참 사용하기 좋더라 이 얘기를 했잖아. 측정 자체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질량하고 부피 쪽은 일부러라도 더 뜯지 말자. 쟤네들은 더 뜯지 않고 저대로 냅두는 게 제일 좋아. 그래야 우리가 이용하거나 대입할 때 가장 편하게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질량이라고 하는 건 문제에서 주기도 제일 좋은 값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구해서 어디다 사용하기에도 제일 좋은 값이니까 질량을 굳이 일부러 뜯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밑에 질량 대신에 위에 몰수를 좀 건드려 보자. 왜냐면 이미 우린 몰수에 대한 식을 알고 있잖아요. 몰수는 뭐예요? 그쵸? 분자일 때는 분자량분의 질량, 원자일 때는 원자량분의 질량, 뭐 화학식량분의 질량. 자, 이 중에서 가장 디폴트로는 이쪽을 많이 써요. 왜 제일 많이 쓰냐면요. 사실 화학식량이라는 개념은 원자, 분자 둘 다 아닌 것 모두한테 쓸 수 있는 용어잖아. 왜냐면 화학식을 O 이렇게 적어놨어. 그럼 이건 원자긴 한데 결국 이게 원자의 화학식이죠. 분자 CO2. 자, 이게 분자긴 한데 결국 이 CO2라고 적혀있는 게 이게 그 분자의 화학식이죠. 그래서 이제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구분 없이 누구한테나 다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잡아두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량분의 화학식량분의 질량이 되지.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무슨 얘기가 된다? 그치. 화학식량분의 1. 자, 화원 1단원의 가장 큰 세 개의 주제가 첫 번째 화학식량과 몰이고요. 두 번째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가 있고요. 세 번째가 몰농도인데 이 화학식량과 몰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될 짓거리입니다. 단위 어쩌구당 저쩌구를 뜯어서 우리가 가장 편한 형태로 바꾸는 걸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한번 몇 가지 좀 더 해볼까?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해봅시다. X2Y라는 분자가 있어요. 자, 이런 화학식을 가진 물질이 있는데, 자, 얘의 는 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이구야. 일단은 그래요. 만약에 과정을 하나하나 다 거쳐간다고 해보면은 얘는 질량분의 몰수가 될 거니까. 그러면 질량분의 몰수는 그쵸? 질량분의 뭐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렇게 다시 들어갈 거고. 그러면 또 질량 해서 어떻게 화학식량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최종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죠? 이런 걸 많이 할 거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할 건데 여기다 이제 뭘 더 할 거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을 살포시 더 해봅시다. 자,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다시 나왔는데 애초에 이 사람은 화학의 이런 양적 계산에 굉장히 많은 그 연구 그 기본적인 그 틀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했고 그래서 많은 틀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 거고. 이거 뭐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분자 개수가 네, 그쵸. 자, 얘는 보통 뭐랑 많이 엮게 되냐면
그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과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랑 제일 많이 엮어요. 근데 보일의 법칙 뭐죠? P1V1, P2V2. 네, 그쵸. 좋아요. 보일 법칙 P1V1은 P2V2. 샤를의 법칙은? V0 플러스 V0 곱하기 273. 그래서 우리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면 요런 거,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면 요런 거. 사실 이걸 지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대충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보일의 법칙에서 보이는 P는 뭐고 P는 압력이고요. V는 부피. 그래서 원래 보일의 법칙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계산은 우리가 안 할 거니까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압력과 부피의 관계예요. 정확하게 압력과 부피는 어떤 관계입니까? 반비례.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더라. 이런 얘기란 말이야.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케이스가 뭐가 있어? 풍선을 누르면 되잖아요. 우리가 풍선 불어넣고 풍선 누르면 풍선이 어떻게 돼? 작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눌러주니까 압력이 커진 거고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가 작아지더라. 단순한 이야기. 샤를의 법칙은 온도와 부피가 그치? 요 T가 온도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되더라? 커지더라. 즉 비례한다가 원래 우리가 샤를의 법칙에서 하고 싶은 얘기고. 그치?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원래 보일 샤를의 법칙 자체가 그런데 이때 얘기하는 부피는 누구의 부피냐면 기체의 부피입니다. 왜?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 아까 부피라고 하는 거 자체가 원래 기체의 양을 표현할 때나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값이 되고요. X나 고체한테는 원래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체 부피와 압력의 관계 좋고 기체의 부피와 온도의 관계 좋은데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얘기할 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압력과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부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일단 그 압력과 온도를 어떻게? 일정하게 잡아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두 개의 공식에 의한 변수를 없애놓고 그래서 압력하고 온도는 일단 일정해. 자, 그 상태에서 그럼 이 압력하고 온도는 부피 영향을 주는 유일한 요소냐는 아닌 게 당연히 기체의 양이 많을수록 부피가 어떨 것 같아? 커야 되는 게 맞겠지. 근데 사실 압력이나 온도의 영향을 받다 보면 양이 많아도 부피가 무조건 크다고 보장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 같게 만들어 놓고 부피를 보니까 실제로 부피랑 몰수가 완전히 비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개념이야. 요게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별게 아닌 게 1몰이 한 10리터쯤 됐으면 2몰이 20리터일 거란 얘기입니다. 3몰이 30리터고 4몰이 40리터. 이렇게 될 거란 얘기인 거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몰수를 기준으로 잡아두면 몰수가 늘어날수록 부피가 커져. 언제? 기체일 때. 그리고 언제?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별게 아닌데. 자, 근데 여기서 또 그냥 끝날 건 아니고요. 뭐 명칭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뭐 아보가드로 정리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냥 근본적으로 표준 상태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표준 상태라고 하면 뭐냐면 각국의 과학자들, 원래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다 있는 거니까 각국의 과학자들이 서로 실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각자 실험한 실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실험이라고 하는 건 이 조건 안에서 하자라고 약속을 해둔 게 표준 상태예요. 되게 별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정해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게 영도 C일기압, 온도와 압력 조건입니다. 온도는 0도C. 사실 0도C가 제일 맞추기 편하거든. 선생님, 저희가 냉방을 할 때 0도C로 맞추지 않잖아요. 그건 맞는데 그러면 뭐 우리 기준으로 잡겠다고 한 20도C 기준으로 하면 참 좋겠지. 그런데 그럼 러시아 과학자들은 막 영하 40도 이런 데 살고 있는 과학자들은 20도에서 실험하기 위해서 60도로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딱 맞추기 편하게 맞춰놓은 게 0도C 일기압을 기준으로 한 거고.
그때 0도씨 1기압에서 1몰을 갖다 놓으면 정확하게 1몰의 기체의 부피가 22.4리터가 나와요. 근데 이 모든 것 중에서 결국 아보가드로 법칙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게 기체의 종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0도씨 1기압 조건에선 세상에 존재하는 무슨 기체를 갖다 놔도 다 1몰은 22.4리터예요. 그러니까 기체 종류가 한 100가지 있어서 그 100가지를 다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씩 꺼내오잖아? 그럼 그 모든 100가지 기체가 다 정확하게 1몰씩 들어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의 제일 핵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몰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뭘 같이 얘기하게 되느냐, 뭘 같이 많이 얘기하게 되느냐. 앞에서 얘기한 질량을 이용한 방식으로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런 게 있었으면 뒤에 이 부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도 몰수를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치? 다만 저건 언제여야 되는 거게?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일 때. 자, 그럼 만약에 온도가 바뀌거나 압력이 바뀌잖아? 그러면 저 시계 어딜 건드려줘야 되는 겁니까? 그쵸, 분모를 건드려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20도씨 1기압 기준으로 기체 1몰의 부피가 24리터거든요. 그러면 저 식이 뭐가 돼? 24분의 부피.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적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적는데 결국에 이 식은 이게 되는 거지. 그냥 전체 부피를 1몰의 부피로 나누면 몇 몰인지 나오더라. 앞에 거랑 똑같은 거지. 화학식량은 뭐니까? 화학식 1몰의 질량이니까. 전체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더라. 전체 질량을 분자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분자의 몰수가 나오더라. 전체 부피를 1몰의 부피로 나누면 전체 몰수가 나오더라. 지극히 당연한 얘기로 만들어진 식. 근데 아무튼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이제 적용을 많이 해줄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변형이 우리의 주 목적이다 보니까 그냥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안 외워둬야지 하지 말고 꼭 저렇게 식의 형태로 그래도 외워져 있어야 이런 변형을 할 때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고요.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화학 특강 첫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